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늘 또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의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촉진.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니죠. 이것은 고용보험제도이고요. 2번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는 공공부조에 해당한 거죠.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 이것이 정답이네요. 정답 5번입니다. 2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4대 보험 혹은 5대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건강보험, 두 번째 국민연금보험, 세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 네 번째 고용보험이 있고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속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빼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혹은 5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정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를 하고 퇴직 후에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그리고 투자 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받도록 설계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3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는 이 문제를 외우기 위해서는 고령 사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일단 고령 사회가 중간에 가고요. 이 고령 사회가 14에서 20% 미만인 국가를 말하고요. 고령 사회가 되어 가기 위해서 될 화자를 써서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 고령 사회를 넘어섰다는 뜻의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 각각 20% 이상, 이것은 고령화 사회는 7에서 14%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중간에 거 고령 사회만 외워두시면 이 문제는 금방 푸실 수가 있습니다.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는 그래서 정답 2번 고령 사회가 되겠습니다. 4번 공동생활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1번 만성질 환자 사례 관리 사업, 2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3번 노인 건강 사업, 4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5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고독사, 독거노인 이야기가 나오고 고독사 나오면 일단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는 사업 주체가 시, 군구이고요. 공동생활 공간 운영을 통해서 독거노인,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나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5번 장기 요양 등급과 상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등급과 상태에 대한 문제는 매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하는데요. 일단 5등급은 외우지 않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하고 상태를 외우시는데요. 문제를 보다시피 굉장히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등급 순서대로 일을 이분이 굉장히 잘하시는가 봐요. 전 상부에서 일을 많이 시켜요 라고 외워두시면 1등급 전, 그 다음에 2등급 상, 3등급 부, 4등급 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1등급, 그 다음에 상당 부분 2등급, 부분적으로 3등급, 일정 부분 4등급. 그래서 정답 1등급은 전적으로죠. 아니고요. 2등급 전적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3등급이 부분적으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등급 일정 부분 맞네요. 정답 4번.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6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은 첫 번째 대상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연구라고 나오네요. 연구를 제공. 두 번째는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연구죠. 복지연구인데요. 복지연구는 재가급여 중에서 기타 재가급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재원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재원을 아시려면 우선에 국가 부담이 20%입니다. 국가에서 20%를 부담을 해주고요. 시설인 경우에는 본인이 20% 본인 부담금을 내고요. 재가인 경우에는 15%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이 국가 더하기 시설 20%를 하면 40%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0%를 뺀 60%는 보험료에서 충당이 되는 것이고요. 재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 20% 플러스 15% 하면 35%잖아요. 그래서 이 35%를 뺀 65%가 보험료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맞죠? 이게 정답이겠습니다. 이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50% 아니죠. 복지연구는 이 재가급여이기 때문에 15%를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은 15%죠. 그다음에 시설급여는 20%.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40% 아니죠. 20%를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아니죠. 수급자가 결정을 합니다. 2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 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맞죠? 요게 정답이겠네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이 인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 절대 안 됩니다. 문서로 합니다. 4번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죠. 계약은 서비스 계획서가 나오고 난 뒤에 이대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오케이 사인을 해야지만 체결이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 아니죠. 수급자 중심, 수급자 상태에 따라서 모든 걸 고려해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9번 대상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 1번 요양보호 기록지, 2번 모니터링표 기록표, 3번 장기요양 인정서, 4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정답 5번입니다. 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장기요양 인정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따로 구분해서 외워두셔야지만 시험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10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지금부터는 기존 교재에서 없었던 올해 2024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도 이번에 새로 개편된 교재에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가장 1단계인 생리적인 욕구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매슬로우 욕구는 총 5단계로 나뉘어지고요.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4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요. 이게 매슬로우는 이 단계가 해결이 돼야지만 다음 단계를 욕구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리적인 욕구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수면이죠. 그다음에 먹고 싶을 때 먹고 식욕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어르신에게 이 생리적인 욕구부터 해결을 해 드려야 하고요. 일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매슬로우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가는 것도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분들 다 피난을 하시고 또 그전에는 또 전쟁도 있는 나라가 있었고 이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번 노인을 볼 때 개인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하는 관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역연령 2. 이중초점 3. 고위험군 4. 복합욕구 관점 5. 다면적 특성 정답 이중 초점인데요. 원래 새롭게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하고요. 이 문제는 환경 속의 개인과 이중 초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화 과정에서 개인적 측면에서 기능의 악화가 나타난다면 개인과 환경의 관계 측면에서 적응 능력의 약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을 같이 살펴보라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관점을 개인과 환경, 즉 두 초점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이중 초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지 근력이 약화가 되어서 휠체어를 구입을 했으나 집안 문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면 이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주변 환경, 그러니까 턱이 있는 것을 턱을 없애거나 아니면 경사로를 설치하면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하지가 불편하지만 충분히 혼자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답 2번 이중 초점입니다. 12번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이 아닌 것은 이 부분 역시 새롭게 나온 것인 만큼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은 첫 번째 대면하기, 두 번째 말하기, 세 번째 접촉하기, 네 번째 일어서게 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듣기입니다. 13번 급여 제공 3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부분 역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내용인데요. 1번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다. 맞는 말이네요. 2번 수급자별로 급여 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이다. 요게 잘못된 말로 정답이겠네요. 3번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확인을 받는 것은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다. 맞습니다. 4번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신고하는 것은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 역시 맞는 말이고요. 5번 수급자에게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이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인데요. 이 부분을 구분을 할 때는 우선에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원칙에는 수급자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고 수급자나 보호자의 동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드려라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하고 또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하고 또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해서 안전사고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확인을 받는다. 어쨌든 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설명하고 상의하고 그 사람한테 확인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인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입니다. 이 말은
기관의 운영 규정이라든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또 최신의 급여 제공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라. 기준에 대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내용과 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급여 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 교재 또는 급여 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고 활용을 한다. 표준 교재 역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급자별로 급여 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상태 변화와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또한 우리는 기록 업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역시 기준이 됩니다. 수급자에게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건 역시 기준이고요.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 지침을 따르는 건 역시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은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전하고 위생적인 복장 착용, 그다음에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 기술을 습득하고 관리 지식을 배양하고요. 건강 관리를 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제공 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 요양보호사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으니까 너가 권리를 지키려면 이러한 의무를 반드시 시행하라는 그 내용을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워야 되는 그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맥락을 잡아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 이 또한 새롭게 실린 내용인데요. 1번 면허 취소, 2번 3개월 감봉,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5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일단 정답은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인데요.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들어갑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5장에 보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과 관한 사항인데 그중에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행위,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들께서는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나 아니면 태그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이 부정한 방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곧 청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청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급여 제공 기록지나 태그 전송을 거짓말로 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급여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태그 전송을 허위로 하신다면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을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5번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 양도 또는 위변조한 경우 4.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5.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및 감경을 해준 경우 일단 정답은 5번인데요.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4를 묻는 질문으로 전부 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가 되고요. 5번 노인 부담금을 면제 및 감경을 해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기존에 잘 나온 문제와 새롭게 개편된 교재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